네, 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말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멸콩 라이브. 오늘도 5시 30분에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월요일에 저희 보수우파 모든 스피커들의 좀 대부님, 큰형님인 박사님이 오시면 제가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좀 징징거리고 싶고 약간 자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그 장동혁 대표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네. 깜짝 등장을 해주셔서 장동혁 대표와의 특별 인터뷰를 토요일에 이제 멸콩TV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 족벌 언론들이 그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좌파 네. 매체에서 끌켰는지 그 당시 출연진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이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해찬, 또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교수 심규진, 그러니까 다 제도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는 유튜브라고 하면은 극우 딱지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짜집기를 내서 무슨 한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했다 하면서 저희한테 또 MBC가 지들 마음대로 극우 딱지를 붙이고 박사님 출연하신 영상도 짜집기로 쓰고 그날 장동혁 대표 인터뷰 때는 같이 안 하셨잖아요. 예. 네, 날짜가 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MBC한테 인증받았다. 오늘도 보고 있니 기자애들아, MBC 기자들아. 너네 참 어디 가서 MBC 월급 받는다고 말하기 참 쪽팔리겠다. 너네도 사는 게. 아무튼 저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은 건데 요즘 네. MBC건 무슨 여러 지상파 종편들이 우리 자유파 취재를 해요. 네네. 집회 나가 보면 다 보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몰래 해 숨어서 하고 주눅 들어 있더라고. 왜들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예. 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MBC한테 칭찬받는 보수 정치인이 쪽팔리는 거지. 네. MBC한테 욕먹고 극우라고 낙인 찍히면은 내가 삶을 참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인증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네. 이거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극우니 뭐니 하는 걸 조금 바로 잡아야겠다 싶었는데 예. 박사님이 마침 이미 그런 극우 낙인, 극우 딱지 공격에 예. 상대해서 맞서 싸워서 이기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벌써 한 몇 달 전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유튜브긴 하지만 언론 활동을 이제 한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더구나 그런 식으로 극우 딱지를 붙이는 거는 족벌 언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로 할 때는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또 고성국 TV를 극우라고 함부로 딱지 붙인 족벌 언론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니까 재판보다는 좀 빨리 끝나요. 그건요? 한 2달 걸린 것 같던데. 그걸 통해서 그 족벌 언론들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소속사 기자가 직접 저희 방송국에 찾아와서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이미 승리하신 확실한 전례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판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법원은 아니지만 언론중재위도 심판을 하는 곳이니까 이미 저한테 극우 딱지 함부로 붙였던 족벌 언론들이 사과하고 또 기자도 사과한 그 전례가 있으니까 싸우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든든한 게 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혼자 가려면 진짜 외롭고 막막하고 요즘처럼 저 정권이 미쳐 날뛰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 편을 들어주겠나 싶은데 박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때는 아마 상대 언론이 JTBC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극우라는 딱지 함부로 붙이면 너네 큰일 나라는 거를 딱 공식 문서로 남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중위에서 이기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잡이가 되고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보수 유튜브 그러고 그렇죠. 아예 그거를 붙이지도 않고 또 그래도 극우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극우 성향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극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우 성향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죠. 극우 유튜브나 극우 성향 유튜브나 뭐가 다른 거예요? 보수나 보수 성향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극우 얘기는 제가 좀 정색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요. 이게
극우 극자에 극자를 붙이는 거는 언제 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고 할 때 극우건 극자건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지금까지 정말 수천 번의 집회, 수만 번의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헌법을 부정하거나 그래서 이른바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그 족벌 언론들이 현미경 갖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극우는. 근데 극좌는 있어요. 민노총이 막 경찰 때리고 막 네. 그러니까. 극좌는 저것들은 집회만 하면은 경찰 때리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이석기 내란 그 이 무슨 모의 사건 그거 무슨 유사시에 어디를 점령한다 그러고서 뭐 막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통신사 기지국 점령하려고 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은 극좌 세력이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은 폭력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극좌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극좌 세력이 그냥 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의 배후에 실제로 사령부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극좌는 있고 극우는 없어요. 근데 이 극좌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극좌 세력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때려잡아야 돼요, 법으로. 극좌는 사법적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극우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우냐 극자냐 이 프레임, 특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극우라고 몰고 자유파 유튜브를 극우 유튜브라고 몰아세우는 이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뭐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가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끝까지 싸워서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을 함부로 덮어 씌울 수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뭐 이 방송을 또 MBC 기자가 재밌게 보고 있겠죠. 너도 보면서 재밌지? 근데 저희가 언중이 죄송하니까 극우라고 안 하고 우리는 극우 성향이라고 했다라고 실드 칠지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저희 문제가 단순히 그냥 멸콩TV나 장해찬을 공격해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장동혁을 공격하기 위한 이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네. 뭐 당내에서는 점점 고립된다, 입지가 축소된다, 마치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게 제가 김기현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예. 그때 일부 언론들과 일부 유튜브와 특히 저 어벤져스의 문화일보 이현종과 또 신지호라는 정치 낭인이 김기현 몰아내려고 아주 작당 모의에서 주도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분위기랑 거의 똑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그 MBC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재명이 김어준 유튜브 나간 사진을 썼어요. 네. 이재명, 김민석, 우원식, 이 나라의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이 김어준 유튜브 나가고 매부쇼 나가고 그런 수준 낮은 맨날 막말 사고 일으키고 저질 음모론 퍼뜨리는 극자 유튜브 나가는 건 뭐라 안 하면서 장동혁한테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했고 장동혁 밀어내기에 좌파와 이 당내의 어떤 배신자들이 손을 잡은 모양새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그 장동혁이 세긴 세요 보니까. 무섭긴 무섭나 봐요. 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뭐 말하기 좋기로 표를 먹고 산다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겪으면 한 40년간 평론하면서 겪은 정치인들은 뭐 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족벌 언론들의 무슨 기사, 칼럼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격받고 있는 정도의 강도로 족벌 언론들이 공격을 해서 견뎌낸 사람이 없어요. 뭐 DJ고 YS고 견뎌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가해지고 있는 이 족벌 언론들의 압력 있잖아요. 한 10분의 1만 가해도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설 하나에 백기투항하는 게 사실은 그렇다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었잖아요. 지금처럼 거의 모든 족벌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막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하고 밑에서 흔들고 위에서 누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가는 정치인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제대로 잘한다. 우리가 뽑긴 제대로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족보 언론들의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제가 딱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뭐 별거 없습니다. 거꾸로 읽으시면 돼. 장동혁 대표가 고립되어 간다 이렇게 족보 언론들이 쓰잖아요. 네. 아하, 그러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세를 확산시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론에서 족보 언론들이 하루 종일 뭐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이 배신자들의 이야기들을 그걸 기사랍시고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다야. 원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그 빙산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한동훈 배신자들 또 이 기회주의자들 윤한웅이 권영진이 이런 것들은 그 따르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냥 그거 달랑 하나야. 그리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별것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고 지난 주말 방송 등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당심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이런 경선에 대해서 경선 룰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흔들까. 박사님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제가 국회의원 상대로 경선도 이겨봤고 네. 한 2주 동안 제가 거기 조직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자기들 공천받는 총선이 1번이라면 네. 2번이 자기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천할 수 있는 지방선거거든요. 그게 자기 똘마니들이니까. 그게 자기 사람 세우는 거고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영남이고 호남이고 뭐 구청장 되려면 얼마 뭐 이런 식의 공천 헌금 옛날에는 그런 정치권의 관행이 나쁜 관행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이 기득권을 당원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봤을 때 일 잘하는 사람 여러분 구의원, 시의원 그 동네 당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누가 하면 잘할지. 아, 그럼요. 구청장 누가 하면 잘할지 그 동네에서 정치에 관심 많고 사람들 지켜보는 동네 당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경선으로 돌려주자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공천 아이디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데 그렇지. 내 밥그릇인데 이 사람이 좀 잘 못해도 나한테 잘하고 내 말만 잘 듣고 나한테 정치유원금 많이 내고 지역에 유지고 하면 내가 공천을 줘야 이 사람이 계속 말을 잘 들을 텐데 경선시키면 경선에서 이기면은 내가 국회의원한테 은혜 받았다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내 말 잘 안 들을 거다. 결국에는 거창한 대의명분 내세우지만 이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득권들이?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아주 오랜 옛날도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까지 그랬어요. 여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수금 준비를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구청장, 그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 네.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지역마다 한 7, 8명씩 돼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개별적으로 면담 신청을 해. 예, 딱 단둘이서 만나재. 그러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알아채는 거지. 이 친구가 뭐 봉투를 들고 오겠구나. 그러면 오는 족족 받아요. 8명이 오면 봉투가 8개가 쌓여. 네. 오는 족족 받은 다음에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되잖아요. 네. 공천을 받으면 공천 받은 사람 거는 이제 진짜로 주머니에 넣어. 네. 나머지 7개 있잖아요. 다 돌려주는 건가요? 불러. 한 명 한 명 따로 불러서 네. 야, 미안하게 됐다 하고 돌려줘. 그래야 뒤탈이 없거든.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천 장사들을 해댔어요. 그동안은. 네, 그런데 이렇게 8명이 돈 봉투를 갖고 왔다. 그럼 그 중에 한 명 거를 받는데 제일 많이 갖고 온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모자란,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거를 받아서 공천을 줘. 그래야 자기한테 감사하니까? 그렇죠. 충성하니까? 아니, 네. 그렇게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누가 1등이고 8등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1등한테 그 공천 줘봤자 이자가 고마워하겠어요. 내가 1등이니까 됐지 그러지. 그런데 한 5등이나 6등 되는 사람한테
내가 특별히 내가 너를 한번 기회를 줄게 하면서 받으면 이 사람 평생 충성한다니까? 진짜 고마워한다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점도 있어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때 지가 다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잖아. 그렇죠. 근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장 위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동네 시장 군수, 그 동네 구청장들이에요. 네. 이게 지역에서 구청장 4년 했다, 시장 군수 4년 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어느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게 돼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면 8년 동안 지역을 누비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뭐 1년에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어쨌든 서울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에 가서도 뭐 모든 지역안을 다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 경조사는 다니지만. 근데 구청장들은 1년 내내 그 지역에 1년 있으니까. 내내 그거야. 맞아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가 직접 보건복지부가 직접 국민들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다 하죠. 내려가면 결국은 네. 구청이고 동사무소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경쟁력이 높은 거야.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자기가 공천 줘서 당선됐지만 이 구청장, 이 시장, 이 군수가 제일 겁나는 경쟁자예요.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게 좀 모질하고 좀 역량도 좀 떨어지고 자기 지지세도 별로 없는 사람을 시켜놓으면 안심하거든.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뭐 이 당원대의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여론조사는 뭐 비슷하다고 치면 이게 자기 말 듣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당원들이 요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말 잘 안 듣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 잘 안 듣는 데다가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저지 투쟁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 의지가 매우 높게 지금 고양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투쟁하는 것 같지 않고 배신자 집단하고 어울리고 괜히 장동혁 대표한테 그 딴죽이나 걸고 있으면 책임당원들부터 저 사람 뭐 저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무서운 거지. 당원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예 경선도 안 했으면 딱 좋을 거야. 그냥 자기들이 찍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5대5냐 7대3이냐는 명분일 뿐이라 네. 사실은 5대5로 그냥 둔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은 구청장을 경선시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그렇지, 밥그릇 그렇지. 뺏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똘마니 내가 딱 찍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래서 중앙당의 공천위원회 이게 결국은 다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자기 동료나 선후배. 그러니까 그 중앙당의 공관위원회하고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그냥 짬짬이가 돼서 누구 덜렁 공천 주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제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마냥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선을 하지만 경선을 해도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어떻게든 뭘 만들어 가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당원들이 이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내밀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름 좀 알려져 있는 사람 찍게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이나 책임당원 정도가 돼서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은 다르죠. 정치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옥석을 가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오더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오더가 먹히지 않는 거야, 이제는. 그 먹히지 않는 당원들이 더 늘어가는 거니까 70%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공천권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7대3이냐 5대5냐 논쟁보다 설령 5대5를 유지해도 네. 이 구청장과 지역의 시장 군수를 당원들 손에 맡겨서 완전 경선에 붙인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짬짬이로 지명하듯이 전략공천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만 관찰해도 이게 1대 당원 주권 혁명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이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이 많이 깨지는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밥그릇을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개혁을 빙자해서 막 글 올리고 뭐 자해 행위니 뭐니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장동혁 대표를 뭐 사과 해갖고서 공격하고 뭐 또 우파 극우 유튜브 나갔냐 이러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진짜 사과하기를 바라고 진짜 극우 유튜브라고 이름 붙인 이 자유우파 유튜브에 안 나가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 장동혁도 정치인이니까 도대체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적당히 타협하겠지. 예.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를 할 거야라고 이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달라는 거죠. 예, 자기들 본심은 50대 50 룰을 그냥 지켜주는 것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실제로 공격은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 시비 거는 건데 사과는 뭐 1, 2, 3 지나가 버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아예 당당하게 거부해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면 책임당원들과 자유파의 강력한 지지가 없는 당대표는 이렇게 배지들이 나서서 막 압박을 하면 밀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그 현역 기득권 이 국회의원들의 압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부해버리고 앞길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에 좀 더 많이 입당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이 아무리 때로 몰려다니면서 분탕질을 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네. 뭐 그나마 리얼미터라고 하면은 저 소위 말하는 기득권 언론들, 올드 미디어들도 이건 뭐 듣보잡 언론 여론조사라고는 못하겠죠. 어쨌든 인지도는 있으니까. 지난주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아, 당연히 줄지. 민주당 44, 국민의힘 37이 나왔는데 지금 쟤네가 기승전 갤럽 이야기만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도 무슨 장동혁 대표가 믿는 여론조사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나왔던 믿기 힘든 여론조사다라고 하는데 리얼미터나 조원 CNI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여론조사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장동혁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남일 같지가 않은 게요. 제가 김기현 지도부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김기현을 무너뜨리고 한동훈을 세워서 뭐가 더 잘 됐습니까? 김기현 지도부를 무너뜨린 이유가 김기현 대표면은 120석, 130석 밖에 못한다 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동훈으로 108석 했는데 김기현 냅뒀으면 130개는 했다. 아, 당연하죠. 이런 후회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조사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지만 생략하고 제가 뭐 한국 갤럽, 리얼미터 다 잘 알아요. 네네. 탄핵 국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나왔던 그 조사를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서 했거든요. 코프라에서. 네. 제가 그 겪어본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 제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조사 회사가 바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50위까지 나오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것들이 막 발광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에 압박 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그 여심위로부터 조사도 받았어요. 근데 100번 조사한들 제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잘했기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어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리얼미터 저것도 자성향 좌파 성향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워낙 이 도도한 민심과 너무 괴리가 돼서는 아예 그 조사회사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런 조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갤럽 하나 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여론조사 회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접근했다. 또 저희가 조사한 여론평판연구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러고 있는데 유독 갤럽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2배 이상으로 국민의힘을 이기는 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조사 하나 달랑 붙잡고 지금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냥 그 갤럽 붙잡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뭐 족벌 언론들이 그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저는 저런 조사를 가지고서 사설까지 써가면서 장동혁 대표를 지금 압박하잖아요. 이거는 족벌 언론들이 스스로 무덤 파는 짓이다. 뭐 정신 차리란 말도 별로 하기 싫어요. 언론 없어졌으면 좋을 언론들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네. 지금 안팎의 흔들기가 막 12월에 보란 듯이 거세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일단 이번 주는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개별 만남을 많이 하겠다. 네.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 국면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 자유파 유튜브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나오셔서도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뇌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아울러야 되니까 그런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고민이 없으면은 네.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윤한홍이가 정말 정말 그 폐악질을 하고 뭐 주호영이가 정말 폐악질을 하고 이런 짓을 해도 이것들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내고 싶지만 그건 어쨌든 당의 6선 최고 중진이고 당의 3선의 국회 상임위원장 정무위라고 하는 중요한 상임위를 맡고 있는 자들이 대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저는 당 윤리위를 통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뭐 어쨌든 중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건데 제가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보를 쭉 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그 사이에도 한 몇 번 있었어요. 네네. 뭐 중진들과 만남, 뭐 삼선 의원 만남, 재선 의원 만남 이런 것들 쭉 했잖아요. 네. 그게 1, 2, 3개월 앞두고예요. 그런데 이때 뭐 재선 그룹 중에서 전부 다도 아니고 한 4명이 또 뭐 초선 중에 뭐 몇 명이 뭐 사과해야 된다는 소리, 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소리를 장동혁 대표하고 만났을 때 했다. 이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는 거부 없다. 좌파들의 그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얘기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이런저런 이론이 분출될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시간은 갖되 장동혁 대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했죠. 다 나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타이밍이 있고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당내 분탕자들이 뭐 폐악질을 뭐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바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날 저와 인터뷰하고 고심하는 장동혁 대표 보면서 계속 주말 사이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 좋다. 네. 소통하는 거 좋다. 일단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 전화도 안 받고 텔레그램도 차단하고 김태흠 지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감히 당대표를 비판할 수 있냐고 했던 한동훈보다는 훨씬 더 그릇이 넓은 행보다. 예. 그런데 소통과 경청이 유약함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와 뚝심이 갈대가 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바뀌면 아무 매력이 없는 그냥 밋밋한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5선 6선 하는 양반들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뭘 보여줘야 되냐면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되 당의 기강을 오히려 12월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 맞아요. 네.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여러 인선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당무감사위원회 강도 높은 당무감사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행보와 함께 투트랙 그러나 장동혁의 기강과 카리스마는 그대로 있다. 네. 다 들어주지만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걸 좀 당대표로서 권위를 세우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비축하면 더 멀리 뛰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얘기들을 좀 듣겠다 하는 이른바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은 더 담대하게 더 멀리 뛰기 위한 거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그랬다.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주호영이나 특히 윤한홍이의 이 폐악질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권영진이의. 예, 특히 저는 윤한홍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요. 우선 윤한홍이가 이명박 때 똘만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간신히 살아남았다가 홍준표 똘만이 됐고 홍준표 똘만이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니까 잽싸게 제일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래 놓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단맛을 다 빨아먹은 자가 지금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정치적으로 치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 윤석열 후보 초기 시절에 윤한홍이가 현역 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권성동이랑 윤한홍이랑. 네. 그때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배신이 정치적 배신이 있는데 이 윤한홍의 배신은 정치적 배신 더하기 인간적 배신을 했다. 도저히 적어도 윤한홍이라는 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이 자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부의 암덩어리를 제대로 척결을 하는 것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저 좌파 것들하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제대로 된 투쟁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최소한의 그 준비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 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다시 봐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시아 포럼 21이라는 이 정치 토론회 겸 기자 간담회에서 주호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 MBC에서 일단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윤석열 폭정 거듭했다. 탄핵 사유 충분하다. 주호영이 이런 말을 한다고 대구가 술렁인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야, 참 정말 패륜하네. 저 눈으로 보고도 저도 주호영 의원 잘 아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폭정을 거듭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그 8대0인가 나오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그 판결문에도 민주당의 지속적인 국정마비 시도 때문에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렸고 정치적 의미로 계엄을 시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런 발언들은 그 문영배가 주도해서 쓴 헌재 판결문보다도 동떨어진 인식인 거잖아요. 좌파 것들보다는 못한 더 심한 거잖아요. 이게 그 좌파 헌재 판사들보다도 더 심한 거잖아요. 주호영이가 지금 국회 부의장인가요? 예. 그 작년 총선 대참패를 하고 나서 어쨌든 국회직에 우리 쪽 국민의힘 쪽 한 자리가 딱 주어졌는데 그게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이가 국회의장하고 민주당 국회 부의장 하나 주고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하나 줬는데 그렇죠. 네. 그거 주호영이가 꿰찼거든요. 이게 야당이 되면 장관을 시켜줄 수도 없고 총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국회직이에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가 국회직이거든요. 그 국회직도 그 상임위원회를 뭐 6개인가 7개인가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6, 7명.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다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총선 대참패 후에 국민의힘에서 제일 혜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일 좋은 자리 간 혜택받은 거죠. 네. 이게 주호영이고 이게 윤한홍이에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부의장 자리 하나, 상임위원장 자리 한 6, 7개 이거 당시 지도부하고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윤한홍이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꿀을 많이 빨아먹은 자다. 주호영이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대구에 가서 잠깐 특강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대구 아미고 동지들이 저를 불러서 한 말씀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들 한다. 그랬더니 다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심장 맞냐 그랬어요. 어떻게 심장이라 그러면서 허구한 날 나오는 뉴스는 배신자들 설치는 뉴스밖에 없냐. 대구가 딱 그렇잖아요. 아니 권영진 의원도 아니 권영진이 뭐 더 말할 것도 대구시장까지 했잖아요. 거기도. 네. 권영진이가 그 대구시장을 처음에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배려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직후예요. 그래서 17개 광역 중에서 우리가 2개밖에 못했어요. 네. 대구 하나, 경북 하나. 네. 그리고 제주도는 무소속의 원희룡. 네. 요 3개만 간신히 하고 나머지 14개를 저 좌파 것들이 독식했던 그 선거에서 그래도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고 권영진이 같은 자를 재선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가 대구시장에 재선되고 1년 있다가 이재명 탄원서 쓰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탄원서를 제가 멸콩TV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탄원서에 그 당시 경북도지사 이철우 네. 그 당시 제주도지사 원희룡 네. 심지어 그때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이었거든요. 무소속인데도 근데 두 사람은 안 썼어요. 탄원서에 안 들어가. 우리가 왜 이재명 탄원서 쓰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 협회니까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민주당 것들이 봐라 국힘 소속의 대구시장도 탄원서 써줬다면서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네. 지난주에 매일신문에서 그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이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정말 권영진한테 너무 고마웠고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2심에서 유죄 나왔고 2심에서 유죄 네. 300만 원인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다들 이재명이 끝났다 했을 때예요. 네. 그때 권순일이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서 무죄를 때렸던 그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탄원서예요. 네. 그러니까 권영진이는 저 좌파들이 탄원서 하는 거야. 저 재판관도 뭐 그냥 그렇게 받겠죠. 근데 국민의힘의 대구시장이 탄원서를 해? 저는 권영진이가 이재명이 대법원 그 당시 권순일이가 공작해서 만든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정책 책임을 져야지. 지금의 이재명의 저 폭정을 보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터진 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권영진 의원이 왜 대구시장 그만둔 줄 아십니까? 보통은 시장 도지사들은요, 무조건 그 연임 한도인 3선까지는 다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권영진 시장은 재선하고 그냥 불출마하고 네, 국회의원 불출마했죠. 됐거든요. 예.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냥 경선 나가봤자 망신당하고 안 될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대구시장도 3번 도전조차도 못하고 나와서 국회의원 겨우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박사님 말씀처럼 대구가 깨어나고 부산이 지금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조경태, 정성국, 전현욱, 뭐 한동훈 똘마니들이 유독 부산에 많아요. 그 이성건이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이 한동훈을 부산 북구에 내밀어서 부산의 맹주로 만들겠다 이런 택도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와 부산이 정신 안 차리니까 우리 보수 정당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반성해야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자들, 주호영이 같은 자를 6번이나 뽑아준 대구 시민들도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제는 좀 느끼시겠죠? 네. 예, 윤한홍이 같은 자를 3번이나 뽑아준 이 경남 창원 시민들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들이 다 공천됐으니까 당선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호영이 같으면 6번을 연속으로 대구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네. 그리고 역대 당 대표들이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말 이게 옥석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역대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 국민의힘의 역대 당대표 했던 자들, 선거를 치렀던 당대표들, 공관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정말 지금 정말 무릎 꿇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 정말 그 장동혁 대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기득권 구태 기회주의자들과 타협을 하면은 장동혁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타협하지 않으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는 거고 결국 장동혁 뒤에는 우리밖에 없다. 당원들이 지켜줘야 된다. 그거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아니 당내 3선이 당내 6선이 막 그 대놓고서 윤석열과 절연해야 돼, 뭐 똥 묻은 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면 이 당을 책임진 이 장동혁 대표가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이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라고 확신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맷집에 장사 없어요. 자꾸 맞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젖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의 뒤에는 우리 자유파가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소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정치 후원금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장 대표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의원실에 전화하셔서 후원 계좌 물어보시면 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1인당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한데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가 연말에 후원금이라도 가득 채워줘서 이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장동혁을 응원한다. 이건 또 당원이 아니라도 후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돈줄로 혼내주는 그런 운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원금은 네. 매년 결산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네.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까지 맞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 활동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년은 6월 지방선거니까 선거가 있는 해니까 아마 3억까지 네. 예, 그렇게 후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12월에는 아직 못 채웠으면은 12월 말까지는 그 못 채운 것만큼은 추가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좌 올라오는데요. 저도 확인해보고 내일까지 만약 아직 안 찼다고 하면 제가 장동혁 대표 정치 후원 계좌 한번 알아봐서 저희 멸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원들이 뒤에 있다는 거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후원 계좌 올리기는 좀 그럴 거예요. 아마 공개하기가 좀 민망할 텐데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 방송을 하고 나서 쭉 봤더니 네. 조진웅이 네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혀요. 예. 아니 그 제목이 네. 특수 강도 강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94년도에 이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기사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조진웅일 걸로 거의 추정되는 보도가 나온 건데 차를 절도해서 그 절도한 차로 여자 학생들을 유인한 다음에 강간을 하고 야, 차 타.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강간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피해자 집에 가서 돈을 훔쳐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최진영 변호사가 오늘 매일신문 가서 말했는데 요즘 걸렸으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좌파들이 조진웅이가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고 이재명이랑 같이 행사하고 막 하니까 이거 봐줘야 된다. 이거는 훌륭한 미담이다. 미담이다. 이거는 그리고 다 용서된 거 아니냐. 예. 교화된 사례 아니냐. 근데 걔네가 윤석열 정부 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가지고 그렇죠. 물러나라에서 하루 만에 자르게 만들었잖아요. 네. 왜 이것마저도 내로남불인 거냐 이게. 이게 그리고 어디 뭐 어릴 때 철없을 때 절도하다 걸리고 이 정도 레벨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 이제
조진웅이가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냥 좌파들이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아이고 저런 자가 우리 행사에 와갖고 저런 자가 뭐 어디에 와서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빨리 덮어버려야 돼. 근데 이것들이 안 그러잖아요. 응? 아주 정말 후한무치하이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 이슈가 될 일이 아닌데 정치 이슈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좌파들이 거의 정신이 없는 게 장경태 이거 지가 사건을 계속 키우잖아. 네. 이것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기사가 점점 줄거든요. 네. 족보 언론들이 알아서 좌파 것들은 덮어주니까. 네. 근데 좀 잊을만 하면 지가 뭐라고 또 떠벌려. 네. 지가 페북에 막 올려. 네. 이 조진웅이도 이러다가 그냥 연예계 뉴스 중에 하나로 그냥 없어질 거였는데 이걸 좌파 것들이 달려들어 가지고서 조진웅이가 오히려 미담 사례라고 해버리니까 안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네. 조진웅을 두둔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가 다 화려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대 법대 교수 한인섭인데 한인섭이 이 사람이 조국 아들한테 하지도 않은 허위 인턴장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그거 처벌받았어요. 그거 아직도 교수인가? 그렇대요 또. 아니 서울대는 도대체 뭐야 이게 학원도 안 되잖아. 학원 수준도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꼭 뒤가 쿨인 인간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님 같은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일부분 행적을 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야 된다, 파묘하겠다라고 했던 게 민주당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PD님이 그 범죄 혐의를 말하지 말래요. 혐의가 너무 심각해서 노딱 붙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특수 땡땡 강도 뭐 그런 전력이 있고 배우가 돼서도 오늘 기사가 또 나왔는데 후배한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후배가 그 노래를 모른다고 하니까 얼음을 집어 던지고 때렸대요. 그리고 택시에서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막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 다냐면 네. 민주폭행이다. 민주당 지지하면 그런 거 다 죄가 안 된다. 아니 근데 저는 조진웅이라는 자를 전혀 모르는데 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뭐 연예인들이 예명이야 다 쓰지. 네. 그 이자는 지 아버지 이름을 썼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를 욕보여도 이렇게 욕을 보이나? 와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나. 조진웅을 실드 치는 글들을 이렇게 올리고도 멀쩡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구나라는 데 있어서 예. 대한민국 사회가요. 예. 연예인들이요. 선거 기간에 빨간 옷 입었다고 죽일 놈 만들어가지고 사과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글쎄 말이야. 그 연예인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을 빨간색 입고 한 연예인은 여자 아이돌은 그 옷에 숫자 2가 적혀 있었대요. 근데 뭐 애들 입는 티셔츠에 숫자 막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 공개 사과했어요. 아니 근데 그 시퍼런 옷 입고 다 유독 선거 때 돌아다니는 것들 꽤 많던데. 그런 사람들은 개념 연예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예. 이거 우리가 진짜 충격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장경태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예. 장경태가 어젯밤에 SNS에 올렸는데요. 자기가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 봐요. 생일 파티하고 생일 케이크 후보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 와중에.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면서 무슨 글을 남겼느냐. 이제 사람 가려 만나야겠다. 그 지가 사람 안 가려 만나서 마치 또 피해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글을 올린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죠,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사진 올린 거예요. 장경태가 지금 저 밑에 케이크입니다, 저게. 저게 장경태예요? 네, 촛불 들고 있고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있고 이 와중에 근데 어떻게 장경태도 탄신일이 됐어? 저러고 있는 사진을 지가 직접 올린 거예요. 지가 이 와중에 이 시국에. 그러면서 자기가 트라우마가 남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이 밑에 있는 것들이 되게 오죽하겠어요. 와, 저 표정 보세요. 와, 그 뒤에 우유빛깔 장경태? 저거 누가 해준 걸까요? 그 방에 보좌관들이 해준 걸까요? 참 먹고 사느라고 애들 쓴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조진웅 사태 이 와중에 나경원 의원이 법안으로 대박을 하나 쳤더라고요. 네. 이게 소년범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
연예인은 그렇다 치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높은 자리 가는 사람들은 이거 공개하게 하자. 아, 그래요. 이게 마치 누구를 겨냥한 것 거기 같은데. 법안의 제목에 대통령부터 시작돼요. 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소년기 흉악범죄, 네. 소년기에 그냥 일반 범죄 말고 그냥 흉악범죄? 네, 그냥 빵 하나 훔치는 이거 말고 흉악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를 조회하고 공개하는 거를 아예 선거 후보에 그 선거 포스터에 그 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남기게 의무적으로 하자. 기록 남기게 법을 만들자.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금도 100만 원 이상 정가는 기록 남기게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저게 흉악법이라는 건 아마 이제 소년원 감치 이상의 범죄를 말하겠죠. 예. 4대 특수범죄 이상을 말할 텐데 와 저는 저거 보고 무릎을 친 게 아 국회의원이 이렇게 싸워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법안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완전 화제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후보의 경우에 그렇게 하자. 이게 물론 네. 선관위 포스터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저는 그런 후보 통과해 갖고서 당선돼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자는 거기서 빠지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든 이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발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재산은 네. 매년 변동될 때마다 그렇지. 신고해서 관보에 게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선거 때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전력도 저 법이 통과되면은 개정안을 추가해가지고 관보에 게재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 기록도. 예, 그렇게 네. 법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법사에 들어가서 추미애랑 그 법 사이에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민주당 것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레벨업이 뭔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그 추미애가 도망간다며 나경원이 추미애 피해서. 이제 네. 경기도 지사하겠다고. 아니 뭐 경기도를 가는지 어떤 일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사의 표명했다 그러대. 네. 저는 정치적으로는 추미애가 나경원 의원을 피해서 도망가는구나. 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경원 의원과 부각될 때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다 나경원이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하냐. 어떻게 중진을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요. 예. 박사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재판분이 네. 뭐 법 왜곡죄니 이런 것들이 위헌 요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네, 삼권 분립해야 할까 우려된다라고 법관들이 이 그 눈치 많이 보는 법관들이 법원장에 이어서 아예 공식 성명을 냈거든요. 법관 회의는 김명수 때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좀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임명한 김명수라는 자가 그때 이 법관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법원장 추천제도 도입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법관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민변 있잖아요. 네. 이쪽 좌파들이 한 4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 좌파들이 잼이 안 되죠. 네, 잼이 네. 안 돼. 그러니까 저 법관대표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기는 좌파들이 다수예요. 그래가지고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3,000명의 판사들을 몰이해 왔던 거거든요. 네. 그 장치예요, 저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법원 내에서 대다수의 중도 또는 우파 판사들을 자기들의 좌파 성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장치로 작동했던 게 법관대표 회의예요. 근데 그 법관대표 회의에서조차 법원장 회의와 똑같은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는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저건 이제 끝난 거예요. 저건 더 이상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저 정도 법관 대표에서 이 입장이 나오면 네. 지들이 아무리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수정도 웃긴 게 위헌이면 위헌이고 합헌이면 합헌이지 위헌 소지를 낮추면 이거는 10% 위헌입니다. 이건 20% 위헌입니다가 되나요 이게?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네. 독극물은 한 방울도 독극물이다. 요새 나경원 잘하네 진짜. 근데 저 좌파 판사들이 많은 법관 대표회가 네. 저 정도면 저 정도죠. 이게 헌재 가면 무조건 가처분 걸리고 헌재에서도 못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죽하면 조국이 당에서까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헌재까지 가지도 어려워요. 네. 저 정도 됐으면 게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사고는 추미애가 치고 추미애가 이제 책임 안 지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거네요, 그냥. 광만 팔고. 수습은 이제 알아서 니거들이 해라 그러는 얘기지.
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당내 상황, 장동혁 대표 그리고 MBC가 재밌게 즐겨보는 멸콩TV 이야기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그러면 MBC가 오늘 저도 받겠네. 봤죠? 네, 그 영상에 박사님 발언도 쟤네가 짜집게 해서 넣었어요. 웬만하면 저는 더러운 매체에는 제 얼굴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세요. 네, 아무튼 정말 영양가 있는 이야기 1시간 동안 뜨겁게 듬뿍 달렸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9,000명까지 아까 봤었는데요. 좋아요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여론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제가 9시 20분에 고성국TV 여의도 어퍼컷 나가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지난주에 해서 반응이 좋았던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공동 토론회가 있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고성국TV 방송은 여러분 우리 자유우파의 앞날을 도모하는 토론회니까요. 다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멸콩TV가 여의도 시대를 열고 나서 아주 더 이 박진감 있고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멸콩TV 자유파의 대표 유튜브로 여러분들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멸콩TV가 커야 이미 컸지만 장해찬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평일 오전 고성국TV, 평일 오후 멸콩TV 이건 그냥 여러분의 생활 패턴으로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